예, 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 CFA 과정에서 이제 이코노믹스 파트를 맡게 된 김동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코노믹스와 관련돼서 이제 뭐 마이크로도 있고 매크로도 있고 인터내셔널 파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축약된 형태이면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 레벨 1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객관식 멀티플 초이스에서 정답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테크니컬한 과정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강의를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베이직한 세오리 파트를 길게 잡으면은 뭐 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험적인 관점에서 우리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이러한 수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좀 초이스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도를 나갈 테니까 좀 단기에 집중을 해주셔서 이제 본 강의를 같이 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트 우리 이제 8번째 챕터부터 이제 이코노믹스 파트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보시면 이제 디맨드와 이제 서플라이와 관련된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요 디맨드랑 서플라이라는 그 컨셉은 우리 학창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교양 과목 통해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 경제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수요, 공급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건 이제 그래프를 개형적으로 좀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 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AD,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애그리게이트 디맨드라든가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같은 것도 이게 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도출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실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P는 이렇게 이제 세로축에 표시가 되고요. 퀀터티죠. 수량은 이렇게 이제 괄호축에 표시가 되는 게 이게 경제학에서 가장 전형적인 이제 그래프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도 이제 이코노믹스도 일종의 이제 소셜 사이언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인과 결과 같은 거 잘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이런 뭐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코노메트릭스 같은 관련 이런 과정도 1차적으로 한번 다 들으셨을 테니까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셔야 될 텐데,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코노믹스도 이게 원인, 결과 이런 과정들을 이제 잘 분석을 내주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세팅이 되어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인디비주얼 컨슈머라든가 이제 인디비주얼 펌 입장에서는 프라이스에 의해서 퀀터티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 이걸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인디비주얼 컨슈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마트 가가지고 뭐 제로 콜라 한 캔을 사고 싶은데 제로 콜라 한 캔이 만약에 1,700원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세요? 1,700원에서? 그러니까 마트 갔는데 1,700원이니까, 그리고 마트 캐셔분 붙잡고 아유 사장님 이거 1,700원 너무 비싸요. 이거 1,500원 좀 깎아주세요. 제발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읍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픽스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인디비주얼 컨슈머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컨스탄트 넘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나 그럼 이번 달에 펩시콜라를 몇 캔을 살까? 퀀터티 오브 디맨디드 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 인디비주얼 컨슈머라든가 인디비주얼 펌 입장에서는 요게 그러니까 요 놈이 변화하게 된다면 요게 따라서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비주얼 컨슈머 입장에서는 이게 컨스탄트 넘버인데,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이런 시장 경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제로콜라 한 캔 가격이 뭐 이번 달까지는 1,700원인데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 뭐 1,9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인상이,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슈머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떤 외부 환경적 변화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은 내 지난달에는 요 그 제로콜라를 한 달에 만약에 뭐 40캔 정도 구매했는데 이게 좀 비싸졌구나.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40캔인데 이게 좀 비싸졌으니까 이번에는 한 30캔으로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퀀티티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제 인디비주얼 컨셉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잘 여러분들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마켓 전체로 관점을 바꾸면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슈머 입장에서는 내가 코카콜라를 뭐 하루에 뭐 40캔, 한 달에 40캔 사던 거를 60캔으로 사면은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겠지. 이거 절대 이런 일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슈머 입장에서 뭐 어떤 특정 제품의 디맨드, 수요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 전체는 거의 불변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그 동해바다에다가 양동이 물 한 바가지 부어보세요. 그 동해바다 수면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그 인디비주얼 컨슈머의 단독적 경제 활동은 마켓 전체에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에 영향을 못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 준다고요, 못 준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컨슈머들 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제로콜라를 좋아하는 수백만 명의 컨슈머들이 모종의 이유로 동시에 디맨드를 같이 늘려버리면은 이건 얘가 달라지죠. 요거는 인디비주얼이니까 이제 인디비주얼의 약자 I를 좀 쓸 건데 그게 아니라 토탈 디맨드 전체가 같이 늘어나 버려. 이러면 마켓 프라이스는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뭐 경제학적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 팩터가 이 팩터에 영향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얘가 영향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디비주얼 그 에이전트의 어떤 이코노미컬 비헤이버는 이제 마켓 프라이스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탈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비자 집단 전체가 움직이면은 조직의 무서움이죠. 덩치가 딱 커진 거니까 영향을 준다. 이걸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그 수학 같은 것도 대충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X축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함수 아시죠? 펑션. Y는 fx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원인이 뭐예요? x가 변하면 y가 변한다라는 이 관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x가 여기 뭐 x1에서 이렇게 뭐 x2로 변하면은 y는 여기 y1에서 이렇게 y2로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우린 얘는 독립 변수, 얘는 종속 변수 이렇게 공부하셨던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학에서 이코노믹스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표시할 때 분명히 퀀티티는 x축에 들어가 있고 프라이스는 y축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퀀티티의 변화가 프라이스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함수 관계, 펑션 관계다라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individual consumer, individual firm 입장에서는 퀀티티가 마켓 프라이스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디비주얼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데 마켓 전체 입장에서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켓 전체 입장에서 이거 영향 준다라고 했잖아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 이코노믹스를 공부하실 때 이러한 그래프, 그러니까 디맨드 앤 서플라이 그 다이어그램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X축에 Q가 들어가 있고 Y축에 P가 들어가 있는 거는 마켓 전체 이거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일종의 이제 그래프적 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슈머라든가 인디비주얼 펌 입장에서 이러한 그 인과관계, 다시 말해 인디비주얼 입장에서는 프라이스의 변화가 인디비주얼 컨슈머라든가 인디비주얼 펌의 퀀티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프라이스의 변화가 퀀티티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별, 개인, 개별 기업 이런 걸 분석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고요. 그 다음에 마켓 전체, 시장 전체를 분석할 때는 이런 그래프 양상을 이제 쓰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 인디비주얼 챕터를 다루는 이코노믹스 챕터 1, 챕터 2 이쯤에는 요걸 그리다가 갑자기 이제 마켓 전체를 다루게 되는 챕터 3, 챕터 4부터는 요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됐다. 야 이거 삭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인디비주얼도 그냥 요렇게 그래프로 표시하자. 단 인디비주얼 입장에서는 요놈의 영향을 주는 거다. 근데 마켓 전체 입장에서는 반대로 요놈의 영향을 주는 걸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진도를 나가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저도 이제 경제학 전공을 했고 학교에서 대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다 경제학 공부했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경제학을 어렵게 하는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들 수학이 절대 아니야. 수학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뒤에 공식 다 있어요. 그냥 공식에 숫자만 넣으시면 돼. 근데 공식을 알려도 그걸 못하는 게 뭐냐면 어느 자리에다 뭘 넣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원인과 결과를 지금 머릿속에서 막 짬뽕이 되고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어지럽게
정답을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머릿속에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디비주얼 상황이냐 마켓 전체적 상황이냐를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디맨드의 서플라이 같은 거를 이제 그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Q는 이쪽에 그다음 프라이스는 이렇게 좀 나타내기로 하자라는 걸 약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듈 1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8번째 챕터의 모듈 1이죠. 우리 이제 탄력성이죠. elasticity. 자, 우리 탄력성. 여러분, elastic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탄력적이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물리학에서 최초로 이제 발생한 용어입니다. 이제 경제학으로 이제 그 차용이 된 그런 컨셉인데요. 우리 탄력적이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애기들이 갖고 노는 그 탱탱볼 같은 거 아시죠? 탱탱볼. 애기들이 갖고 놀아다니까 이게 그 공이 너무 딱딱하고 무거우면 애기들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탱탱볼 같은 거 한 번씩 어렸을 때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탱탱볼 같은 거는 여기다 공을 딱 놓으면은 통통통 잘 튕기죠. 근데 여러분 볼링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링공을 여기 딱 무거운 볼링공 딱딱한 거 이거를 탁 놓으면은 쿵 떨어지고 뭐 살짝 튕기겠지. 얘도 그 반작용이 있을 테니까 살짝 튕기고 멈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탱탱볼과 볼링공 중에서 어느 게 더 탄력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당연히 탱탱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탄력성, 엘라스티시티의 컨셉이 뭐냐면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이 얼마나 민감하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낸 일종의 척도, 지표가 탄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탄력성은 비단 물리학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컨셉에나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인디비주얼 컨슈머 입장에서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라고 했죠? 여러분들, 프라이스가 변하면 인디비주얼 컨슈머의 퀀터티 오브 디맨디드가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즉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탄력성에 여러분 이제 탄력성은 보통 경제학에서는 보통 그리스 입실론을 좀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영어 대문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탄력성은 바로 원인의 변화율을 분모로 두십니다. 원인의 변화율, 그 다음에 결과의 변화율을 분자로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는 뭐가 돼요? 요 놈이 원인이니까, 자,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는 프라이스의 변화율을 분모로 두시고요. 그거에 따른 결과물인 수요량, quantity of demanded의 변화율을 분자로 두시면 이게 바로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의 기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요거. 그러니까 여기 백분율로 표시한 건 여러분 변화율을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체인지 정확하게 퍼센트 체인지인데 제가 강의 중에 퍼센트 체인지 딱 쓰면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백분율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강의 중에 제 백분율 그러면 이건 변화율의 그 우리끼리의 그 일종의 약속 기호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고요. 뭐 CFA 요 노트에는 이렇게 이제 own price elasticity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 미국의 그 principle of economics, 그러니까 경제 원론이죠. 경제 원론 교재에서는 그냥 이렇게 많이 써요. price elasticity of demand다라고 해서 PED로 좀 많이 표시합니다. price of elasticity, 그러니까 demand. 그러니까 얘가 변할 때 quantity of demand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 척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219페이지에 이 컨셉이라는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수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퍼센트 체인지 구하는 공식은 알고 계시죠? 변화율. 변화율은 뭐예요? 변화량 나누기 원래 수치죠. 그 다음에 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게 변화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원래 Q1이 50개 소비라고 있었는데 가격이 변해서 얘가 바뀐 거예요. 50개 소비하던 거를 뭐 65개로 좀 늘렸다 칩시다. 더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quantity of demand의 변화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변화한 크기 델타 Q 얼마예요? 플러스 15죠? 원래 수치 50이죠? 여러분 얘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돼요. 50분의 15 백분율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30%죠. 플러스 30%. 뭐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율은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델타 Q 나누기 Q, 요게 이제 Q의 퍼센트 체인지가 되겠죠? 뭐 마찬가지로 델타 P 나누기 P가 당연히 프라이스의 퍼센트 체인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까 price of elasticity, 잠깐만요. 이거 PED. 이 공식이 뭐였죠?
얘 변화율 나누기 얘 변화율인데 이거 아까 수학계로 잠깐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번분수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번분수 저기 기하분수로 바꾸는 거 다 하실 수 있죠. 예, 다 했잖아. 어떻게? 안에 거 곱해서 밑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바깥에 거 곱해서 위로 가고. 여러분 요거. 예, price of elasticity의 변형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별표 하나 칠까요? 여러분 이거 계산 문제에서 종종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니까 꼭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PED가 보시는 것처럼 이쪽 파트랑 이쪽 파트 두 개 곱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뭐냐? 이게 디맨드 커브의 슬로프의 리버스 폼이 됩니다. 그 리버스 형태가 돼요. 즉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라고요.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디비주얼 컨셉에서도 수요 곡선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래서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디맨드 커브가 어떤 인디비주얼 컨셉의 디맨드 커브가 DI로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슬로프가 뭐예요? 예, 슬로프라는 거는 요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그려지게 되는 요 삼각형의 탄젠트 값이잖아요. 슬로프라는 거는. 근데 여러분 얘가 뭡니까? 바로 델타 Q잖아. Q의 변화분.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델타 P는 요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디맨드 커브의 슬로프는 델타 P 나누기 델타 Q다라는 이 컨셉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거 정확하게 분자 분모의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얘는 디맨드 커브의 슬로프가 분자 분모가 바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다라는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아, 얘는요, 측정 지점의 좌표를 말합니다. 측정 지점. 그러니까 이런 말로 이제 어떤 포인트가 딱 있어야지 PED의 정확한 수치가 이제 등장을 할 수 있겠구나. 계산이 가능하겠구나. 뒤쪽에 우리 이그젬플 문제에서도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어떤 PED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포인트 좌표를 줄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공식을 적용을 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PED의 정확한 수치라든가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게 아니라 요놈의 대략적인 크기를 구해라라고 할 때는 굳이 이놈에 대한 정보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앞에 디맨드 커브의 이제 슬로프에 대한 단서만 있어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아, 대충 얘가 크겠구나, 작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우리 이제 교재 220페이지에서도 등장하는 바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price of elasticity는 뭐라고요? 디맨드 커브 슬로프의 리버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자,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 이 디맨드 커브 되게 가파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슬로프가 크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 되게 작은 값이 될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요 놈에 따라서 이게 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달라지면 당연히 요 수치도 바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수치가 얼마인지는 이 포인트가 딱 찍히지 않는 한은 모르는데 아, 그래도 얘가 작은 값이니까 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현저하게 큰 값이 하면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낮은 값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냥 어렴풋하게 좀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디맨드 커브가 그냥 상당히 완만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슬로프가 이제 작은 값이 되니까 그거 역수인 얘는 되게 큰 값이 되겠죠. 아, 이러면 얘는 가격 탄력성, price elasticity가 비교적 큰 값을 지니겠구나. 얘는 비교적 작은 값을 지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대략적으로는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220페이지 상단에 그래프 있잖아요. 만약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이제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호라이즌 라인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평선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기울기 얼마야? 슬로프? 예, 제로죠, 제로. 예,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제 제로가 될 겁니다. 제로. 그럼 이거 역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건 아니지만 극한 치하면 요거는 이제 무한대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다. 인피니티 넘버가 된다. 이렇게 이제 경제학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디맨드 커브가 버티컬 라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거는 퍼펙트리 인엘라스틱 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20페이지 상단의 그래프도 좀 확인이 될 거고요. 자,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그 가격 탄력성 이제 이런 엘라스티시티의 범위에 따라서 얘 이름을 구간을 좀 나눠요. 그래서 참고로
이게 이제 교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가격 탄력성을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게, 잠깐만요. 이거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좀 잘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통 보시는 것처럼 디맨드 커브는 이렇게 네거티브 슬로프를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우하향한다라는 거죠. 얘를 이제 수요의 법칙, 더 로우 오브 디맨드다라고 표현하는데, 로우 오브 디맨드, 수요의 법칙이에요. 지금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라는 이 뜻이에요. 즉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그건데, 당연한 얘기지. 이런 가격이 싸지면 더 사겠지. 가격이 비싸지면 좀 덜 사겠죠. 제가 방금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되게 아주 엄밀하고 고급스러운 그 아주 하이 레벨 수준의 미시경제학 컨셉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substitution 이펙트랑 인컴 이펙트라는 게 들어와요, 여기서. 근데 그것도 뒤에 있어. 이거 좀 아니 CFA가 아무리 이제 고난이도 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레벨 1 마이크로에서 substitution 이펙트랑 인컴 이펙트까지 설명하라는 거는 조금 과잉이긴 한데, 어쨌든 수험 범위 있으니까 제가 아주 축약해서 직관적으로 어쨌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컨셉 범위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이게 이제 로우 오브 디맨드라고 해가지고 얘가 낮아지면 이게 늘어난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세요. 보통 그럴 거잖아. 가격이 싸면 많이 살려고 하겠지. 근데 여기서 인컴 임팩트가 좀 네거티브로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워낙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얘랑 얘는 언제나 부호가 반대라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항상 네거티브 넘버가 된다고. 0보다 작은 값이 된다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야, 이거 수요의 법칙 로우 오브 디맨드에 따르면 얘가 항상 네거티브 넘버가 되니까 얘 이거 절대값 앱솔루트 넘버로 바꾸자. 야, 얘가 항상 음수가 나오니까 헷갈린다. 이거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양수로 바꿔서 표현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경제학자들의 이제 일반적 시각이에요. 근데 그 법은 아니거든. 그냥 관례죠, 관례. 관례적으로 이거 앱솔루트 넘버로 바꿔서 좀 표현하자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요 CF에서만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이거 왜 바꿔. 이게 더 헷갈려. 그냥 이거 네거티브 넘버 그대로 표현해 라고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네거티브 슬로프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이 마이너스 10%, 10% 정도 낮아졌다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한 거죠, 여러분 가격이. 그럼 당연히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얘가 디맨드가 15% 이제 인크리스 한 거야. 얘가 플러스, 얘는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프라이스 오브 엘라스티시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분의 플러스 15니까 얘는 1.5,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프라이스 오브 엘라스티시티는 마이너스 1.5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우리 교재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교재 표현 방식. 근데 기본적인 대학교 경제 원론 수업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야, 이름 헷갈리니까 이거 앱솔루트 넘버로 바꿔서 1.5로 하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고민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강의 노트에서는 마이너스를 그냥 살립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코노믹스 컨셉에서는 요거 앱솔루트 넘버로 바꿔서 표현한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교재대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다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0부터 이렇게 음수값을 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프라이스 오브 엘라스티시티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5개 영역으로 좀 표시가 됩니다. 언제? 딱 0인 경우, 0과 1 사이인 경우, 그 다음에 딱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완벽하게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 이렇게 5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perfectly inelastic이에요. perfectly inelastic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죠. 요거는 얘는 그냥 inelastic이다라고 표현해. inelastic. 얘는 unit elastic. 여러분 얘 중요해요. 얘가 딱 그러니까 price elasticity의 absolute 넘버가 딱 1이 되는 경우로 우리는 unit elastic하다라고 표현합니다. unit elastic. 그 다음에 1보다 크면은 얘는 그냥 엘라스틱하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하죠. 이러면은 perfectly elastic이에요. perfectly elastic. 이렇게 5개 이름을 좀 나누어서 구간별로 표시를 한다라는 걸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20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그러면, 물론 다 소비자마다 다 차이가 있긴 있을 텐데, 어떤 제품이 엘라스틱하고 어떤 제품이 인엘라스틱하냐,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법칙까지는 아니고, 되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뭐 매운 걸 잘 먹는다라는 기본적.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김치 좋아하더라. 뭐 이렇지 않아요. 김치 좋아하죠, 여러분들? 뭐 저도 그게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서 김치 못 먹는 사람도 덜어. 조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드시는 아니고 보통 그렇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220페이지에 이제 다양한 컨셉이 있는데, 일단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엘라스틱합니다. 즉 내가 이제 자주 사 먹어. 그 다음에 지출액도 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월급을 뭐 50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 무려 300만 원을 맥주를 사 먹는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맥주 광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자주 사 먹는 그런 제품일수록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가능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좀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쩌다 가끔 사는 건 되게 인엘라스틱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죠. 우리 숏런보다는 롱런에서 보통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몇 달 동안 쓰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엘라스틱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뭐 하이라이트로 정리가 된 건 아닌데, 우리 그 substitution good 같은 거 있잖아요. substitution. 그러니까 대체자라고 하죠. 대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엘라스틱하게 반응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인컴 엘라스티시티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저기 사치제일수록 좀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도 좀 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네세서리 굿, 필수제죠. 필수제일수록 좀 인엘라스틱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이제 221페이지,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이제 종종 나오는 건데,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우리 그 8-2번 그림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어떤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디맨드 커브가 뭐 네거티브 슬로프로 이렇게 그려지는 건 일반적인 그 로우 오브 디맨드를 따르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선 형태죠. 리니어 펑션이요. 리니어 펑션. 자, 여러분들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내려앉는 모양이면서 리니어한 펑션의 형태에서만 적용되는 컨셉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이 되냐라고 이제 보시면은 요 리니어 디맨드 커브인데,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특정 포인트를 줄 겁니다. 임의의 포인트를 딱 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포인트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A에서 price of elasticity를 잠깐만. A에서 price of elasticity를 좀 구해보시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가상의 수평선 이렇게 그어보세요. 가상의 수평선을. 그럼 요 길이가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렇게 밑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대문자 A라고 하고 얘를 라지 B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price of elasticity의 기본적 값은 여러분 어떻게 A over B가 됩니다. A분의 B가 된다고요. 이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로우 오브 디맨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CFA가 아닌 다른 레벨에서는 다른 이코노미컬 시험에서는 이거 앱솔루트 넘버로 바꾸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증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증명. 자, 우리 price of elasticity는 아유 잠깐 지우개. 자, 우리 price of elasticity는 이거였죠. 디맨드 커브의 슬로프 리버스한 거 곱하기 우리 포인트의 좌표. 자, 요건데, 자, 여러분 잠깐만요. 디맨드 커브가 딱 이렇게 있어. 이런 디맨드 커브가 있어. 근데 거기서 마켓 프라이스가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야. 마켓 프라이스 파란색 P1이야. P1.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적의 옵티멈한 그 퀀터티 오브 디맨드는 당연히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가 퀀터티 오브 디맨드고 여기 마켓 프라이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소비자가 딱 여기 A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게 지금 마켓 프라이스라는 얘기. 요게 마켓 프라이스고 요게 퀀터티 오브 디맨드라는 얘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뭐가 들어가요? 여기. 그래서 얘를 그냥 뭐 임의로 C라고 할게.
라지 C. 그럼 얘가 Q랑 C가 똑같은 거지,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요 밑에 얘는 이제 C로 넣으시면 되고, 요건 뭐예요? 그냥 B로 넣으시면 된다고, 요거. 요 뒤에 놈은 C 오버 B예요. C분의 B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슬로프가 이렇게 리니어 펑션인데, 이 슬로프 어떻게 해요? 요 놈분의 요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 슬로프는 C분의 A인데, 이 앞에 놈은 뭐야? 그걸 리버스 해줘야 되잖아요. 분자분모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A분의 C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약분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A분의 B. 자,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야. 근데 이런 세세한 증명 과정 여러분들 뭐 따라오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가상의 수, 그러니까 리니어한 펑션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상의 수평선 딱 그어놓고 여기서 포인트 저 A 포인트에서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 크기를 구하시러 한다면은 요 두 개 길이 구해가지고 A가 분모로 B가 분자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221페이지 그림이 바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리니어 펑션인데 이 미들 포인트 딱 가운데 지점이에요. 딱 가운데. 그럼 여기서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 얼마예요? 얼마긴 당연히 유닛 엘라스틱하지. 왜? 가상의 수평선 그리시면 이게 딱 중점이니까 얘도 똑같잖아. 분자 분모가 똑같으면 얘는 당연히 1 나오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는 살리는 거니까 CFA에서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1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엘라스티시티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엘라스틱한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요. 1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인엘라스틱에서 엘라스티시티는 점점 0에 근접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21페이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교재에는 없는데 우리 요거 되게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잠깐 바꿀게요. 자,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이제 퍼센트 체인지에 관련된 공식을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요 교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칠판에 제가 여기 보드에다 그려드리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A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B 곱하기 C의 이런 그 함수 관계다, 이런 관계식의 형태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A의 변화율은요. 델타 오브 나누기 A는 A의 변화율이죠. A의 변화율. 얘는 델타 B 나누기 B, 즉 뭐죠? B의 변화율. 그 다음에 더하기예요. 여러분 더하기 C의 변화율입니다. 즉 뭐냐? 아이고. 이런 형태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A의 변화율은 B의 변화율 더하기 C의 변화율입니다. 물론 여러분 뒤에는 이제 사소한 약간의 오차가 좀 들어와요. 약간의 오차. 얘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되게 작은 오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이거 증명은 저게 이제 로그 미분을 해야 되는데, 로그 미분. 혹시 뭐 로그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여러분 그 CFA 요 자격증이 이게 녹록치 않은 자격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기초적인 그 약간의 매스매티컬한 컨셉이라든가 뭐 앞에서 많이 고통 겪으셨죠? 우리 리그레이션 파트라든가 이코노메트릭스 파트라든가 앞에 제가 강의 나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파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매스매틱과 이게 홍수 딱 했는데 기억하는 거 잠깐 좀 보여줄게요. 이거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좀 깐깐하게 증명을 원하시거나 혹시 이공계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아드시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그 미분인데 이거잖아. 이거 로그 취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이제 그 시간, 타임으로 미분하는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되면 그 시간이 개입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변화가 시간이 안 변했는데 변화가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들어와야 돼. 이 변수는 당연히 시간이 들어와서 얘를 시간으로 미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굳이 CFA 레벨 1에서 이거는 모르도 될 것 같은데 한 김에 그냥 할게요. 시간으로 미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 이건 이제 그 경제 수학이라든가 이거 아시는 분들이 한정해서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A의 변화율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우고 그걸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게 이제 변화율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체인 룰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A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델타, 요건 1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A의 변화율은 B의 변화 더하기 C의 변화율 이렇게 나오긴 되는데, 아 모르겠다. 중간 과정 다 빼. 그러면 결론. 우리 언제나 이제 테크니컬하게 결론만 달달달 외우시면 되니까 레벨 1은
레벨 2는 잘 모르겠어요. 레벨 1은 그러면 돼요. 그래서 뭐다? 보시는 것처럼 A가 B에 곱하기 C다라고 한다면 A의 변화율은 B의 변화율 더하기 C의 변화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뒤에 이제 사소한 오차가 있는데 이거 미분 단위로 들어가면 요거는 저기 0의 수렴해서 무시해도 됩니다. 자, 요런 공식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 여러분 이거 우리 경제 파트뿐만 아니라 딴 데서 되게 많이 쓸 겁니다. 다른 데서 정말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특히 경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컨슈머 입장에서 우리 익스펜디처, 토탈 익스펜디처. 아이고, 어디 갔어? 네. 우리 컨슈머 입장에서 토탈 익스펜디처 말이에요. 컨슈머 입장에서 토탈 익스펜디처. 토탈 익스펜디처. 얘는 뭐예요? 프라이스 곱하기 퀀터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뭐 이해 못 하신 분은 없을 텐데 자, 마트에 갔는데 그 펩시콜라가 뭐 2달러, 한 캔이 2달러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몇 개 샀냐면은 이거 15개 사야지. 이게 15개 샀어. 그럼 나의 토탈 익스펜디처는 뭐예요? 펩시콜라 사는데 들어간 토탈 익스펜디처는 30달러죠. 이거 2개 곱한 거라고. 그거 말한 거 지금 요거. 딱 요거 말한 거예요. 자, 그럼 토탈 익스펜디처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요? 방금 했었죠, 방금. 프라이스의 변화율 더하기 퀀터티의 변화율이다. 라는 이런 공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얘랑 이게 가끔 나온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만약에 어떤 컨슈머 입장에서 price of elasticity가 딱 유닛 엘라스틱하대 마이너스 딱 1이래.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연상 능력이자 추론 능력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딱 되잖아요. 자, 여러분 price of elasticity가 딱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분자 분모가 부호만 다르고 정확하게 앱솔루트 넘버가 똑같다 그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프라이스가 마이너스 3% 하락하면은 퀀터티는 정확하게 3% 늘어난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프라이스가 7% 인상이 되면은 퀀터티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7% 떨어진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컨슈머 입장에서 토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토탈 스펜딩이죠. 지출액의 변화율은 언제나 0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출액이 일정하게 됩니다. 지출액이 안 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언제? Price of Elasticity가 1이 된다면 말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좀 더 응용해 볼게요. 응용 한번 해볼게요. 이제 추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컨슈머가 현재 위치에서 요게 되게 엘라스틱해요.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가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절대값으로 더 큰 수치 3이에요, 3. 그러면 이때 만약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4% 인하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전에 비해서 가격이 4% 떨어졌어요. 그럼 이 경우에 퀀터티 오브 디맨디드는 몇 퍼센트 인크리스 합니까? 예, 무려 12%나 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되게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얘 얼마예요? 전에 비해서 지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냐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4인데 얘가 플러스 12니까 얘는 전에 비해서 지출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CFA 레벨 1에 나오니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수능이었나요? 수능에서 사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저기 뭐 고해성사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탐 우리 문과이신 분들은 저기 사탐 선택 과목 다 하셨을 텐데 뭐 선택하셨나요? 뭐 생활윤리랑 저 그거 하셨지. 뭐 한국지리 많이 하시대. 지리랑 생활윤리랑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대. 경제 선택하신 분들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때 경제 선택했으면 이런 게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수능 경제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어차피 아니 뭐 약간 잡설이고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대학 와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경제를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 먹고 살려면 먹고 살려고 이거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시는 건데 기왕 할 거 고등학교 때 그냥 경제 선택할 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고등학교 치고는 이것도 되게 고난이도긴 해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 배우기에는 살짝 조금 애매한 난이도긴 한데 근데 막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경제를 선택을 안 하지. 학생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 경제 선택 많이 했으면 제가 물론 이제 토마토 패스에서 이 강의도 하고 이제 대치동에서 경제 강의도 했는데 시장이 너무 없어 거기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걸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거 자주 나와요. 훈련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엘라스틱한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지금 뭐냐, 엘라스틱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인하가 되면 지출액은 늘어난다라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엘라스틱할 때는 가격이 인하가 되면 오히려 지출액이 전에 비해서 줄어든다라는 것들 이렇게 잘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컨셉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이제 인컴 엘라스티시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디맨드에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스가 바뀌면 여러분들 이제 프라이스가 바뀌면은 요건 그 인디비주얼 컨섬의 퀀티티 오브 디맨디드가 영향을 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인과 결과. 이게 영향을 주는데 근데 디맨드가 바뀌어도 여러분들 퀀티티 오브 디맨디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인과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얘랑 영향을 주고받고 얘도 영향을 줘요. 근데 이제 그 방향도 볼게요. 얘는 네거티브 릴레이션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가 하락하면 얘는 올라가고요. 얘가 상승하면 얘는 떨어져요. 얘랑 반대로 움직이는 네거티브 릴레이션이에요. 자,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죠. 디맨드도 퀀터티 오브 디맨드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얘는 포지티브 릴레이션입니다. 얘가 인크리스 하면 얘도 같이 인크리스를 하고요. 얘가 디크리스 하면 얘도 같이 디크리스를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거죠. 그럼 이 디맨드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은 뭐가 있냐? 이런 것들.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정말 많은데 자, 우리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서는 크게 이제 5가지 팩터를 주 요인으로 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인컴이에요, 인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소득이 변하면 디맨드가 변하죠. 디맨드가 변하면 퀀티티 오브 디맨디드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CFA 레벨 1에서 이거 필수적인 건 아닌데 이것도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D1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켓 프라이스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 P1으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디맨드가 변합니다. 그래서 디맨드 커브, 새로운 디맨드 커브를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D2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즉, 여러분 여기 빨간색 D1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검은색 D2로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거는 여러분 디맨드가 인크리스 한 겁니다. 자, 퀀터티 오브 디맨디드는 요게 퀀터티 오브 디맨디드거든요. 요 길이. 근데 어떻게 돼요? 얘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도 같이 플러스가 되는 이런 포지티브 릴레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괜히 지셨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디맨드가 움직이면은 퀀터티 오브 디맨드도 변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컴이 디맨드에 영향을 주니까, 요 중간 과정 그냥 건너뛰고, 아, 인컴이 변하면 퀀터티 오브 디맨드도 변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해석하셔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인컴,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지, 얘가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색깔 바꾸게 파란색으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얘가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플러스 되는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두 가지 경로가 모두 다 경제학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아, 그렇다고 이게 마치 양자역학처럼 그게 이제 관찰했던 이거고 관찰 안 되면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고, 톰한테 콜라가 이럴 수는 있고요. 톰한테 콜라가 이런 빨간색일 수도 있고, 제리한테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각각의 소비자의 선호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제가 빨간색 바꿔야지. 이러한 관계가 보이는 제어를 뭐라고 부르냐? 노말굿이다라고 부릅니다. 노말굿. 우리나라 말로는 정상제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과 디맨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노말굿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인컴과 디맨드가 반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재화를 인페리어 굿이다라고 부릅니다. 인페리어 굿.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까 뭐 톰한테는 콜라가 노말굿인데 제리한테는 콜라가 인페리어 굿일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페리어 굿은 이제 어떤 관계죠? 가난해지니까 그 더 전에 비해서 더 살려는 재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고소득자가 되니까 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 줄이려는 그런 자가 바로 이게 inferior good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대중교통, 지하철이라든가 뭐 시내버스라든가 그런 거는 노말 굿보다는 어쩌면 inferior good의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CFA 레벨 3까지 딱 통과하셔가지고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몸값이 확 올라가는 거야. 이제 몸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일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일도 많이 하고 몸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고소득자가 된 거죠. 그래서 출퇴근도 이제 뭐 여의도가 될지 아니면 저기 강남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여러분 이제 연봉도 이제 수억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막 대중교통 안 타고 다녀요. 대중교통 안 타고 뭐 자가용을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저기 이제 그 콜택시를 부르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겠지 아무래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연봉이 막 3억 4억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뭐 자린고비 스타일로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분들 더러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운전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디맨드가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노말굿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플러스, 그러니까 얘랑 같은 방향이고 인페리어 굿은 얘랑 반대 방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인컴이 퀀터티 오브 디맨드에 역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과정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역시 여기서도 엘라스티시티 컨셉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인컴의 변화율을 분모로 그거에 따른 퀀터티 오브 디맨드 변화율 분자로 하시면은 이게 바로 인컴 엘라스티시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0보다 크면은 이게 노말 굿이었죠.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으면 얘는 인페리어 굿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그 컨셉을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머릿속에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이제 컨셉 하나만 좀 더 더해보고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222페이지 보시면은 그 크로스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말로는 대체관계, 보완관계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substitution good, 그 다음에 complement good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좋을까? 여러분 이제 뭐 치킨 같은 거 드실 때 치킨은 좀 그렇다. 뭐가 좋을까? 그래요. 뭐 여러분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뭐 대부분 성인이니까 좀 알코올을 예시로 좀 들어도 되겠다. 참고로 저는 곱창을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진 않은데 저랑 진짜 친한 주당 친구가 곱창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자주 먹으면 좀 이게 좀 그 뭐 비만에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가끔 저도 친구 따라 곱창 먹으면 가끔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곱창 딱 이제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동빈아 저기 을지로에 곱창 좋은데 알아냈다 와라 해가지고 내가 쏠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곱창을 딱 시켜서 이제 지글지글 하는데 그리고 곱창을 이렇게 굽다 보면은 곱창만 먹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저기 점원분이 오셔가지고 뭐 곱창 얼마나 주문해드릴까요? 곱창 나왔습니다. 술은 뭘로 하실까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있잖아. 저 소주 탁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이런 관계가 뭐예요? 얘를 우리는 보완 관계다라고 부릅니다. 컴플리먼트다라고 그래요. 컴플리먼트 영어로는. 얘만 먹기 그렇잖아. 얘만 먹어도 괜찮아. 이제 소주는 여러분 그 깡소주 아시죠? 깡소주 가끔 그냥 아무 안주 없이 그냥 소주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나쁘진 않아. 저 뭐 자주 먹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는. 그러니까 각각 먹어도 상관없는데 같이 먹으니까 이제 더 좋은 그런 관계. 우리는 얘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보완 관계, 컨비네이션이에요. 컨비.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컴플리먼트다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곱창의 프라이스가 바로 소주의 디맨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편의상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이렇게 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곱창을 X라고 부를게요, 이제. 그다음에 소주를 Y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프라이스 오브 X가 이렇게 인하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로우 오브 디맨드에 따라서 퀀터티 오브 디맨드 X는 늘어나요. 곱창이 싸지니까 제 친구가 곱창을 그렇게 곱창도 희한하게, 희한한 건 아니겠구나. 곱창도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곱창을 먹어서 그런지 곱창 가격도 비싼데 어쨌든 곱창이 비싸서 친구가 자주는 못 갔단 말이야. 근데 곱창 가격이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곱창을 전에 비해서 더 사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소주도 더 사 먹어야지.
demand of y도 같이 이게 increase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얘가 원인이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원인. 근데 여러분 이거 관계를 보세요. 네거티브 릴레이션이죠. 곱창 가격이 싸지니까 저기 y의 demand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quantity of y도 같이 increase 하겠죠. 그래서 얘가 decrease 하니까 얘가 increase 하게 되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얘도 이제 탄력성, elasticity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cross price elasticity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cross price elasticity.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price of y의 percent change를 분모로 그다음에 quantity of x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거 다 이제 그 크로스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로 다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이제 X, Y로 안 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가솔린이라든가 뭐 딴 걸 뭐 해주겠죠. 어떤 제품 이름을 딱 주겠지. 어쨌든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그냥 X, Y 이렇게 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컴플리먼트 관계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네거티브 넘버가 됩니다. 0보다 작아요. 즉 보완 관계가 되는 거죠. 그 같이 먹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이런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교재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컴플리먼트가 되어 있고, 근데 반대 컨셉도 있어요. 반대 컨셉도. 자,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곱창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X 곱창이에요. 이제, 아이고, 잠깐 넘어가네. 곱창을 되게 좋아했는데, X. 근데 곱창 가격이 되게 비싸진 거야. 그래서, 곱창이 너무 비싸졌네? 근데 다행스럽게 아직 막창은 그대로, 얘는 가격이 그대로 컨스탄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슷하잖아. 곱창이나 막창이나 뭐 이게 물론 곱창 마니아들은 이거 뭐야 이 같은 거야라고 이렇게 전혀 다른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냥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뭐 곱창이 너무 비싸지면 곱창 가격이 올랐네. 사장님 막창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비싸지니까 곱창을 많이 못 사 먹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즉 수요가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quantity of y도 이제 같이 increase 하겠죠. 보세요. 얘는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러느냐? 얘 substitute라고 부릅니다. 대체제다라는 얘기죠. substitute. 대체 관계에 있는 제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라는 제어랑 y라는 제어가 있을 때 얘네들의 cross price elasticity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이게 포지티브 넘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네 x, y는 바로 substitute 관계구나라는 거를 이제 입증이 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크로스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 넘버, 포지티브 넘버냐, 네거티브 넘버냐를 보고 이 두 재화가 컴플리먼트 관계인지 아니면 이런 식의 substitute 관계인지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참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기준으로 이제 그 222페이지고요. 이제 모듈로는 이제 8-1번 이제 엘라스티시티 모듈 첫 번째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말이죠. 교재 보시면은 이제 요런 이제 실제 example 엑서사이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이라든가 이제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면서 우리 관련된 훈련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 모듈이죠. 그 8번째 챕터의 두 번째 모듈인 Demand and Supply 그 챕터로 넘어가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 223페이지부터 다시 진도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